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생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한국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의 SNS에는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이면,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엠마 로버츠예요. 저는 미국 출신인데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게 꿈이었죠. 부모님께서도 제 호기심을 격려해 주셨고, 저는 멀리 있는 나라들에 관한 책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그 나라들 중 하나를 내 집이라고 부르게 될 줄은 몰랐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갔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대학 시절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세계를 더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졸업 후 운 좋게도 큰 국제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뉴욕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도시의 활기참은 좋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많은 모험과 도전을 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사에게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한국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기회야 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으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르니까요. 저도 사실은 조금 무섭긴 했지만 부모님께 잘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 후 몇 주는 비자 준비, 서울에서 아파트 찾기, 짐 정리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간단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려고 했지만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음이 참 어색했어요. 과연 내가 이 새로운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죠. 비행기 탈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을 이렇게 오래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화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탔을 때 저는 왜 이 결정을 했는지 다시 상기시켰어요. 성장하고 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걸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죠.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하게 됐거든요. 음식은 너무 맵진 않을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새로운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했지만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섰을 때 느껴진 그 습한 공기와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지만 묘하게도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기사님이 저를 새 아파트로 데려다 줬어요. 바쁜 거리들을 지나치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사람도 많고 읽을 수 없는 간판들과 처음 맡아보는 냄새까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모든 것이 낯설고 집이 그리웠어요. 그런데도 저 깊은 곳에는 계속 커져가는 설렘이 있었어요. 이제 막 모험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몇 달짜리 임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가 사랑을 찾고 커리어를 쌓으며 저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집이 될 예정이었죠.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오하이오에서 온 젊은 여자, 엠마 로버츠로서 새로운 나라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것뿐이었어요. 두렵고 흥분되고 그 어떤 것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한국에서의 삶은 순조로웠어요. 직장에도 익숙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시작은 바로 제 직장 동료인 준호였어요. 처음 준호를 눈여겨본 건 팀 회의에서였어요. 그는 똑똑했고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하면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죠. 특히 복잡한 주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준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를 사무실 여기저기서 자주 마주쳤어요.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요. 가끔 물을 마시러 갈 때나 점심시간에 이야기할 기회도 생겼죠. 준호는 유머도 있고 친절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한국어 단어도 몇 개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상사께서 저와 준호에게 함께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준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했거든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준호 덕분에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준호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줬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저는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죠. 매일 아침 준호를 만날 생각에 설레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에 자부심도 느꼈죠. 어느 날 저녁 마무리를 위해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일이 끝난 후 준호가 함께 축하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 갔어요. 음식 냄새가 정말 좋았고 분위기도 아늑했어요. 준호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프로젝트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녁을 먹은 후 준호가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저희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강물 소리도 평화로워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준호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릴 적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려주었고요. 저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통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었는데 그들의 북과 피리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준호는 각 악기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설명에 흠뻑 빠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준호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똑똑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의 미소에 눈가가 주름지면서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말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가 무서웠어요. 그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강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준호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에마,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 너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널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나랑 진짜 데이트 해볼래? 그 순간 제 심장은 기쁨으로 뛰었어요. 준호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아. 준호의 얼굴에 제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미소가 번졌어요. 저희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가득 느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준호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탐험하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했어요. 준호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가르쳐 주었고 저는 미국의 전통을 그에게 나누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에 대한 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제가 슬플 때마다 준호는 항상 웃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준호의 근면함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준호와 함께 있으면 한국이 정말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저희 관계가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가끔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 온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었어요. 일 때문에 왔지만 저는 새로운 친구들, 아름다운 문화를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찾았어요. 준호와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정말 저의 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한강으로 산책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봄의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벚꽃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우리가 걷는 동안 잔디밭 위에는 형형색색의 매트를 깔고 가족들이나 커플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강변을 따라 조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준호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좀 이상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묻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는 걸 즐기며 강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도시 전체가 보이는 멋진 장소에 멈춰섰어요. 빌딩에서 비치는 불빛이 강을 반짝이게 만들었는데 꼭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였어요. 그때 준호가 제 손을 잡더니 손바닥이 약간 땀이 나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엠마,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 너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어.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왔지만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이 몇 년 동안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너 없이는 내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준호가 상자를 열자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예쁜 반지가 보였어요. 엠마 로버츠,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핑 돌면서 기쁨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주저없이 준호에게 안기면서 소리쳤어요. 네, 나랑 결혼해줘. 준호가 웃으면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가 떨어진 뒤 준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는 딱 맞았어요. 그때 갑자기 박수와 환호성이 들리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축하해줬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웃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다시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멋진 친구들도 사귀었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언제 결혼하고 싶은지, 아이는 가질 생각이 있는지 등등 말이에요. 함께 인생을 계획하는 게 정말 설레고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때 나는 한국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토록 많은 행복을 준 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준호에게 나 한국 국적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할 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준호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며 내가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 준호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약혼 소식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내가 멀리 있는 걸 걱정하셨죠. 나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와 저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도 찾아보고 결혼식 준비도 하고 나는 한국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할 게 많았지만 이 새로운 장이 너무 기대됐어요. 매번 내 약혼 반지를 볼 때마다 그날 한강에서의 마법 같은 밤이 떠올라요. 준호와의 인생이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준호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컸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죠. 제오음으로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그만큼 잘 쉬고 즐길 줄도 알더라고요. 여기서는 재밌는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주말마다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양쪽에 잘 정돈된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해요. 준호와 저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강을 따라 몇 시간을 달리곤 했어요. 처음엔 제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서 걱정이었지만 한강 자전거 도로는 매끄럽고 쉽게 달릴 수 있어서 금방 적응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가족들이 잔디 위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고 친구들은 배드민턴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도 빠르게 우리 옆을 지나쳐가곤 했죠. 한강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쳤어요. 가끔은 자전거를 타는 대신 우리도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곤 했어요. 큰 담요를 깔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든 바구니를 가져가서 앉아 있었어요. 김밥을 제일 좋아했는데 마치 한국식 스시롤 같아요. 그 외에도 과일, 과자, 음료도 챙겨갔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 자리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즐기기도 했죠. 한강은 밤에도 정말 아름다워요. 어둠이 내리면 다채로운 조명이 켜져서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아요. 저희는 종종 저녁 산책도 나갔어요. 그 시간에도 다른 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걸어요.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곳에서는 떡볶이와 오뎅 같은 맛있는 간식들을 팔아요. 한국에서 또 하나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카페들이에요. 카페가 정말 많고 각각의 카페마다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곳은 책 읽기에 딱 좋을 만큼 아늑하고 어떤 곳은 사진 찍기에 좋을 만큼 고급스러워요. 준호와 저는 매주 새로운 카페를 가보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카페마다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빙수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빙수는 얼음에 달콤한 토핑을 얹어 먹는 디저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팥빙수였어요.
팥빙수는 팥이 올라가 있어서 아주 달콤해요. 또 많은 카페에서는 정말 예쁜 케이크와 쿠키들도 팔아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정말 놀랐던 점 중 하나는 밤에도 얼마나 활기찬지였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이 되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도 열려있는 식당, 카페,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가끔 늦게까지 일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딱 맞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밖에 나가기 귀찮을 때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돼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부터 피자나 치킨까지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배달도 아주 빠르답니다. 한 번은 자정에 음식을 시켰는데 15분 만에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 생활은 이런 면에서 정말 편리해요. 대중교통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쉬워요. 버스도 자주 다녀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또 하나 편리한 점은 바로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24시간 열려 있어요. 간식이나 음료, 생활 필수품들을 언제든지 살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어떤 편의점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음식 주문, 택시 호출, 공과금 납부, 쇼핑까지 모두 휴대폰 하나로 가능하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앱 없이는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줬어요. 일이든 여가든 좋은 균형이 잡혀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해요. 그리고 항상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하답니다. 매일매일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두려움을 떠올리면 지금은 웃음이 나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줬어요. 멋진 남편, 즐거운 직장, 그리고 행복한 삶까지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은 모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저는 아늑한 우리 아파트에서 바깥의 번화한 거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근처 가게들의 넌사인이 반짝이고 가까운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준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 후로 요리를 아주 잘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 중이라 집안 가득 김치찌개의 향이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한국에서 쌓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감사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활기찬 삶 덕분에 모든 것이 정말 값진 시간이에요. 이 멋진 나라에서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복지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커다란 안전망처럼 나라 전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인 거죠. 처음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원래 살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 복지제도 중에서도 가족을 돕는 부분이 특히 좋더라고요. 준호랑 저랑 아기를 가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큰 걱정을 덜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직장에서 쉬면서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이걸 출산 휴가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 휴가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길어서 엄마들이 아기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직장을 잃을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빠도 쉴 수 있더라고요. 이걸 육아휴직이라고 해요.
준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저를 도와주고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중요한 첫 몇 달 동안 저희 둘 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됐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돼요. 한국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들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니까 부모들이 양육비에 모든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을 꾸리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래의 아이가 좋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것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건강관리 부분도 정말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도 비용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저에게는 큰 안도감이었어요. 저나 준호, 우리 미래의 아이가 혹시나 아프더라도 잘 돌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복지제도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잘 돼 있어요. 노인들이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잘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됐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미래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죠. 한국의 복지제도는 마치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한국은 국민을 정말 잘 돌보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더 설레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서 가족들과 개인들을 도울지 기대돼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요. 이제 한국은 그저 제가 일하는 곳이나 남편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저의 집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고 든든한 지원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나라예요. 한국의 복지제도가 저에게 이렇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큰 이유가 됐어요. 물론 삶에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강한 지원 체계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준호와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기대감과 가능성을 느껴요. 어떤 가족을 꾸릴지, 함께 어떤 경험을 나눌지, 또 어떤 인생을 만들어갈지 얘기하면서요. 그 모든 대화의 배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한국의 지원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늘 있답니다. 한국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새로운 문화도, 그리고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비전까지요. 앞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감사하며 저 나름대로 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62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방콕 중심에 위치한 제 새로운 카페에 서 있네요.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창밖으로 바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참 길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올리비아 매튜스라고 해요. 20년 전 저는 런던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꿈을 쫓아 떠났어요. 사람들을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하나로 모으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꿈이 저를 태국으로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처음 방콕을 관광객으로 방문했던 때가 기억나요. 이 도시는 제가 익숙한 것들과 너무 달랐고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매운 음식의 향기, 뚝뚝이,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거리였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이곳으로 이사 온다는 생각이 정말 미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태국어도 못했고 외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저는 태국어 수업을 듣고 현지의 관습을 공부하고 시간을 내주는 모든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집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저를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해줬어요. 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항상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천천히 저의 첫 번째 카페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문을 열던 날이 기억나요. 너무 긴장됐었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음식을 좋아할까요?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따뜻한 분위기에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15년 전 일이에요. 이제 저는 태국에서 10번째 카페를 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삶,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의 힘에 대해서도요. 제 직원들은 이제 가족과도 같아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왔어요. 우리는 생일, 결혼식, 그리고 자녀 출생을 함께 축하해왔죠. 그들은 저에게 태국 문화를 많이 가르쳐줬고 저도 제 영국 문화를 조금씩 나눴어요. 카페를 둘러보면 익숙한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보여요. 매일 아침 카푸치노와 크루아상을 드시러 오시는 솜차이 씨,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노이 씨도요. 이런 연결과 관계가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공기 중에 변화가 느껴져요. 여기저기서 남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듣게 돼요. 이상한 일이죠. 저는 남한을 태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친근한 나라로만 생각해 왔으니까요. 어제는 제 젊은 직원 중 한 명인 농이 서울로 가려던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무척 실망한 것처럼 보였고 약간 화가 난 듯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카페가 바빠져서 그 순간을 놓쳤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남한에 대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 음식과 대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특히 힘든 시기에도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이 제 카페를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으로 사용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결국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제 친구 마이에게 이야기할 계획을 세워요. 마이는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온 소중한 태국 친구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은 그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평화를 찾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 위에 벨이 울리고 저는 제일 따뜻한 미소를 지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든 좋은 음식과 따뜻한 환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또 다른 멋진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네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카페를 돌며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때도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농이 서울 여행 갔다가 무슨 일 당한 거 들었어? 한 단골,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했대.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농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녀는 몇 달 동안 아껴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그룹을 보러 서울에 가려고 준비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핸드폰을 보다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가 벤코리아 해시태그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다들 최신 한국 드라마나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 나라가 한국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어요. 걱정되고 혼란스러워서 친구 마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마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태국 친구인데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할 때 항상 의지하는 친구였어요. 마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다들 한국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마이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밝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치고 답답하게 들렸어요. 올리비아,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끔찍해.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를 모두 불법 취업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있어. 심지어 서류가 다 맞는 관광객들도 입국이 거부되고 있어. 마이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드라마에서 본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하려고 한국에 간 친구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기는커녕 공항에서 굴욕을 당했대요. 내 조카, 마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 대학생인데 1년 동안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돈을 모았어.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입국시키지 않았어. 서류가 의심스럽다고 했대. 그녀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겠어? 저는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상상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한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느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수치심, 돈과 꿈이 헛되이 날아가는 그 기분, 마이의 조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마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해줬어요. 비자 기한을 넘겨 머무르거나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 마이가 말했어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벌 주고 있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일해온 태국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떠나야 할 상황이야. 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어요. 이 불공평한 상황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았는데 말이죠. 케이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은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러 태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이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일지는 모르겠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 마이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래층의 카페는 이제 조용했어요. 밤이 되어서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의 화난 목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실망한 얼굴들이 떠오르기도 했죠.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라봤어요. 주방에 있는 한국 요리책도 보였고 벽에 걸린 제주도의 포스터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사온 기념품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두 나라 사이에 생긴 이 새로운 긴장감 때문에 뭔가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냥 앉아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더 많이 알아야 했어요. 직접 보고 이해해야 했어요. 이 문제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결의와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로 가는 비행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경험 중 하나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 모든 분노가 저에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이었어요. 바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을 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은 예전엔 그렇게 친근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비행 중반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긴장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힘겹게 화장실로 가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비좁은 비행기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꽤 안 좋아 보였는지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얼굴이 반짝이며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했어요. 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가방을 뒤져 작은 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전통 한국 한약이에요. 위장에 정말 좋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낯선 사람에게서 약을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너무 아팠기 때문에 뭐든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봉지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저는 승호예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저는 한약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맛은 좀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약 30분쯤 지나자 속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메스꺼움도 덜해졌어요. 와, 정말 효과가 있네요. 저는 승우를 향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승호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건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속이 안 좋을 때 해주시던 가정 비법이에요. 제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승호는 한국에서 웰니스 센터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건강관리법을 결합한 방식이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승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까? 그가 기분 나빠할까?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승호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사실 태국과 한국 사이에 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 태국 친구들이 이민 정책이 더 엄격해져서 많이 속상해 하거든요.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승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죠. 그는 말했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 정부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통제를 강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관점을 듣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난기류를 만난 거였죠. 저는 두 팔로 팔걸이를 꽉 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몇몇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저도 모르게 승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비행기는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치 영원처럼 흔들렸어요. 멈췄을 때 저는 아직도 승호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보고 다시 서로를 쳐다본 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금의 위험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나 봐요. 승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긴장감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웃음이 잦아들자 승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올리비아,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한국을 직접 보여드릴까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진정한 중심을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 살고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눈으로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라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승호 씨,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착륙을 시작할 때 저는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이 여행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앞으로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짐을 챙기고 있는 승호 씨를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멋진 투어에서 첫 번째로 갈 곳은 어디인가요?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올리비아 씨 깜짝 선물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친구 승호와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할 생각에 신이 났죠. 호텔 밖으로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승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오늘 모험 떠나볼까요? 라고 승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안내해 주세요. 첫 번째 목적지는 활기찬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 찼어요. 공기에는 지글거리는 길거리 음식의 향과 상인들과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시장은 600년이 넘었어요. 승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 했어요. 그때 전통적인 가게들 사이에 최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파는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발전을 받아들이죠. 시장을 거닐면서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알게 되었어요. 지나갈 때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항상 두 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죠. 왜 두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존경의 표시예요. 승호가 대답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문화에서 중요하답니다. 저는 이 예절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름다운 고대 사원이었어요. 다채로운 그림과 정교한 조각들이 제 숨을 먹게 할 정도로 멋졌어요. 승호와 저는 사원 계단에 앉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이 사원은 1000년 넘게 서 있었어요. 승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삶에서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죠. 주변에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고, 저 또한 제 인생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하철역, 세련된 카페들을 둘러봤어요. 우리가 아침에 본 전통적인 장소들과의 대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균형 맞추나요? 저는 주위의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승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대나무 물레방가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승호 씨,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 수 있나요? 한국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싶어요. 승호의 눈이 빛났어요. 물론이죠. 제 할아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자라셨어요. 그때는 삶이 매우 힘들었죠. 한국은 여전히 전쟁에서 회복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느라 고생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할아버지는 동이 틀 때부터 해 지을 때까지 들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꿈이 있었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시로 보내기 위해 돈을 모으셨어요. 그건 정말 큰 희생이었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희생은 결실을 맺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현대 한국을 건설한 세대 중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승호 씨도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아요. 승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치관인 성실함, 교육, 그리고 가족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한국에 오게 한 이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이 기회와 도전 모두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승호는 저를 정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수업을 듣는 외국인들로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예요. 승호가 설명했어요. 저는 태국 출신 근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방에서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승호가 인정했어요. 우리는 아직 배우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에요. 저는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는 도전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에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승호 씨.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답을 찾으러 왔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제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전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도요. 승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기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항상 배울 것도 발견할 것도 더 많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에너지와 영감을 느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두 나라 사이에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태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승호 씨와 저는 한 옥상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전망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승호 씨, 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걱정도 많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문화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보이네요. 승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어요. 올리비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태국과 한국의 사업가들을 함께 모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승호 씨가 감탄하며 외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죠. 요리 교실을 열어 서로의 음식을 배우게 할 수도 있고 음악과 춤을 공유하는 축제를 열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 웰니스 센터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어요. 승호 씨가 말했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의학을 가르치고 우리도 태국의 마사지나 약초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카페들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언어 교환의 밤을 열어서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를 연습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설레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올리비아, 승호 씨가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일이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들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이라도 다른 시각을 갖게 도울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하고 악수레을 나누었어요.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플 때 도와줬던 친절한 승무원, 다문화 센터에서 만났던 웃는 얼굴들, 그리고 맛있게 먹었던 모든 한국 음식들 말이에요. 공항에서 승호 씨는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올리비아.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주었어요. 저도요, 승호 씨.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지만 제가 만든 새로운 우정과 추억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멈추지 않고 생각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가정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두 나라의 셰프들이 함께 요리하는 큰 음식 축제를 열 수도 있겠죠. 또 제 카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특별한 날을 만들어 태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한국에서는 태국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카페를 두 나라의 아름다운 사진들로 꾸미고 두 나라 출신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할 때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 태국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방콕의 밤 공기를 맞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어요. 문제를 찾으려다 해결책을 찾았고 차이점을 보려다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리고 적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 일을 시작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긴 비행 끝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서울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상쾌하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예요. 이제 28살인데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런던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꿈을 쫓기로 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새 것 같았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짐 찾는 곳으로 가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어깨에 걸린 기타 케이스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타가 들어있었죠. 한국 음악씬에서 성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랐던 악기였어요.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다른 여행객들을 둘러봤어요. 가족들이 재회하는 모습,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 여러 언어로 흥분하며 떠드는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낡은 파란색 여행 가방을 발견했어요. 짐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죠. 자동문이 열리면서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운전기사 아저씨와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기사님은 친절한 얼굴을 가진 나이, 지긋한 분이셨는데 성함은 김씨라고 소개하셨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사원과 궁궐들이 높은 빌딩들 옆에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바로 그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이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제가 신기해하는 걸 눈치채셨어요. 한국 처음이죠? 라고 서툰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 건물 보세요. 라며 커다란 유리 건물을 가리키셨죠. 내가 젊을 때 저기 다 농지였어요. 지금은 큰 회사가 있죠. 한국 정말 빨리 변해요. 저는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어떤 가이드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역사 수업을 해주셨죠. 아저씨는 자신의 평생 동안 서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새로 이사 온 동네 홍대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점점 더 붐볐어요. 젊은이들로 가득 찬 인도와 카페와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 활기찬 음악씬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제 새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라며 요금을 지불하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분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 새로운 집을 마주했어요. 아파트 건물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잘 관리된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행 가방을 끌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아파트는 5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작은 주방, 욕실, 그리고 침실과 거실 역할을 할 메인방 하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래로 북적이는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였어요. 빨리 짐을 풀었어요. 빨리 주변을 탐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기타를 꺼내 발코니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익숙한 코드들이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졌죠.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제 옛 삶과 새로운 삶이 완벽하게 섞여드는 순간이었어요. 연주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경쟁이 치열한 음악씬에 발을 들이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타를 치며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제 한국 모험의 시작.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 알아가는 게 기대됐어요. 밤이 깊어가며 몇 곡을 더 연주했어요. 아래 거리에는 저녁 식사나 술 한잔하러 나온 사람들로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게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내일부터는 이 새로운 동네를 탐험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이 필요했어요. 도심의 소음이 제 자장가가 되어주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가 정말 여기 있어. 서울에. 내 모험이 시작됐어. 몇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서울의 음악씬에 빠져 있었거든요. 매일 몇 시간씩 녹음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언더그라운드 클럽들을 탐방했어요. K-팝부터 전통 한국 음악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소리들을 흡수하며 지냈죠.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홍대의 작은 클럽에 있었어요. 공기는 연기와 소주의 냄새로 가득했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베이스가 제 가슴을 진동시켰어요. 그때 지훈을 만났어요. 지훈은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처음이죠? 그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훈은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악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연주해봐요. 지훈이 제 등 뒤에 있던 기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기타를 꺼냈어요. 제가 연주를 시작하자 클럽 안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전통적인 영국 포크 멜로디에 현대적인 팝 비트를 섞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클럽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지훈의 눈은 커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는 외쳤어요. 당신은 음악으로 문화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거죠.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지훈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소리를 실험했어요. 제 멜로디는 지훈의 혁신적인 프로덕션 기술과 어우러졌죠. 우리는 전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저와 지훈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녹음을 잠시 쉬며 지훈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하셨어요. 지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열쇠라고 믿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에 대해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의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줬어요.
우리의 음악은 서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독특한 사운드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팬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지훈과의 작업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한 문화, 한 역사, 그리고 한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매일매일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음식, 관습, 어려움, 그리고 승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날 우리가 최신곡을 미세 조정하고 있을 때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렉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북한과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의 협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멋진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퍼지면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의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계속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회복력, 혁신,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곡은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작은 장을 더하고 있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훈과 함께라면 이 음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지훈 씨와 제가 함께 일한 지도 몇 달이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음악은 점점 더 인기를 끌었고 이제 한국 전역에서 우리의 히트곡이 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희는 TV 인터뷰에 초대받았어요. 저는 긴장이 되었지만 지훈 씨는 차분해 보였어요. 스튜디오는 밝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인터뷰어는 친절한 분이었고 덕분에 저희는 긴장이 풀렸어요. 그녀는 우리의 음악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다가 지훈 씨에게 가족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지훈 씨, 아버님께서 정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평화롭게 대화하는 것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으셨죠. 저는 지훈 씨가 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터뷰어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당신이 의 음악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나요? 지훈 씨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답변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진정한 강함은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저희 음악이 그런 단합과 이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길 바랍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음악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인터뷰어의 표정이 변했어요. 흥분한 듯 하면서도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몇 년 전 지훈 씨의 아버님께서 관여하셨던 비밀 임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긴장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인터뷰어는 얼마 전에 공개된 정부 문서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문서에는 지훈 씨의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비밀리에 다녀온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임무는 위험한 군사 상황을 막아냈다는 것이었죠. 저는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분명했죠. 지훈 씨, 이 임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인터뷰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작았어요. 저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고 지훈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인터뷰어는 계속해서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지훈 씨를 지켜봤어요. 그는 매우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우리가 방금 알게 된 사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가득 찬 듯했죠. 괜찮아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화를 위해 일하셨다는 건 항상 알았지만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은 진정한 영웅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지훈 씨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우리 삶이 이제 크게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우리의 음악은 더 이상 단순히 흥겨운 곡이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의 중요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를 보니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놀라운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우리의 음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TV에서 큰 폭로가 있은 후 상황이 빠르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지훈 씨 아버지와 그분이 몇 년 전에 했던 비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뉴스에서 다뤘어요. 지훈 씨 아버지는 은퇴한 후 조용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다시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저희 음악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음악을 지훈 씨 아버지의 평화에 대한 업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훈 씨 아버지의 옛 정책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나 그분이 과연 옳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비밀 임무가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갑자기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투명성, 북한 문제 처리 방법, 그 밖의 복잡한 주제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저희가 공연을 하기로 했던 장소들조차도 취소 통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온갖 황당한 이론들을 내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이 문제로 두 쪽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지훈 씨와 저는 그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별말이 없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 씨의 평정심이 무너졌어요. 난 아버지가 항상 평화를 위해 일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마치 사람들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 우리 가족이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찢어발기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정치란 너무 복잡했고 저는 그저 영국에서 온 음악가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는 제 친구였고 그는 지금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하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일, 당신 가족이 평화를 위해 바쳐온 헌신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스튜디오 장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기타를 집어들고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음악으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곳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요. 대한민국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요. 지훈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비쳤어요. 이 혼란을 좋은 것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연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 제가 알게 된 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강인하고 늘 앞을 내다보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나라. 평화와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위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한국의 역사, 힘든 시기, 큰 승리, 그리고 끊임없는 평화를 향한 희망을 담은 음악적 여정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새 작곡하고 연주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을 해내는 기분이었죠.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어쩌면 서로를 더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았어요.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가사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죠.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저희는 그 일을 해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지훈과 저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하고 진정한 한국의 이야기를요.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으로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학생들이 학교로 걸어가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음악 만들 준비 됐어? 제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 다룰 게 정말 많더라. 저희는 다음 몇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전쟁으로 정했어요. 아픈 주제였지만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참전 용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 지훈이 제안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그 다음 주 동안 저희는 여러 명의 노병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영감을 주었어요. 한 분, 박 선생님은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쓰라림 대신 고아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했죠. 고난 끝에 낙이 온다. 박 선생님은 지훈이 가르쳐준 한국의 속담을 인용하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야. 저희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첫 번째 곡을 썼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팝을 결합한 곡이었어요. 그 노래를 박 선생님께 들려드렸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집중했어요. 지훈의 삼촌은 1960년대에 처음 생긴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는 긴 근무 시간과 고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지.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기를 다룬 저희의 노래는 힘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공장 기계 소리도 리듬의 일부로 사용했어요.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나라는 정말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 왔더라고요. 가난에서 번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항상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현대 한국에 대해서도 곡을 썼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활기찬 대중문화, 맛있는 음식까지.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녹음 중에 지훈의 아버지가 스튜디오를 방문하셨어요. 저희 노래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음악은 할 수 있지. 그가 저희가 다 끝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 아마 너희의 노래가 한국을 이해하는데 외교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남았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단순한 음악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건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앨범이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저희는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희 노래를 틀어주기도 했고, 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공연 요청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음악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젊은 한국인들은 자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조차 저희 음악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작은 콘서트가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너희 음악을 듣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전에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의 모든 노력이 보람 있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가족을 연결해 주고 있었죠. 앨범이 완성될 즈음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음악적 성공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어요. 이 나라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승리, 전통과 혁신의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었어요. 그건 흥미롭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동시에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의 앨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하모니는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음악적 여정이었고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앨범 발매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희가 만든 음악이 자랑스러웠고 전하는 이야기가 자랑스러웠으며 한국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기타 케이스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과 설렘이 마치 어제 같았어요. 이제는 아침의 고요한 나라의 하모니라는 저희 앨범이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훈이 제 옆에 있었고 저희는 세계 투어를 떠나는 중이었거든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새로운 나라에서 모험을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새 그것은 훨씬 더 큰 일로 발전했어요. 저는 단순히 음악에서 성공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새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뜻밖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제 생각을 끊었어요. 있잖아. 그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 진정한 문화 간의 이해는 정치가 아니라 공유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 음악이 바로 그걸 이룬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 세계 청취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메시지들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은
저희 앨범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고 써 보내주셨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 음악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 제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저 제 꿈을 쫓는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거야.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저는 음악적인 성공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고 떠나고 있었죠. 한국의 회복력, 발전을 향한 헌신, 그리고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희망에 대한 깊은 감사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이제 제 안에 녹아들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의 능력,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과정, 그리고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음악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침의 고요한 땅에서 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제2의 고향과 사명을 찾았어요. 무슨 생각해? 지훈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음악을 만들러 온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 예를 들면 지훈이 질문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지.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고 어떤 도전이 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너희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평화로운 대화의 가치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말이야. 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식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해. 내 시선에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음악이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내가 보게 된 방식으로 보도록 도와주는 거지. 단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이야기와 중요한 교훈을 가진 나라로. 비행기가 점점 더 높이 오를 때 저는 앞으로 다가올 투어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공연하며 음악과 함께 한국의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거였죠. 사람들이 이해할까? 제가 지훈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정말 알아줄까?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야. 음악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말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우리 노래를 들으면 한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기쁨, 슬픔, 희망과 꿈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 음악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를 잇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 상징하는 희망과 회복력을 전파할 거예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을 때 저는 잔을 들어 지훈에게 건넸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걸어온 여정을 위해 그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잔을 맞대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앞으로 다가올 모험을 준비했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비행기가 첫 투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자 저는 눈을 감고 우리 노래의 멜로디를 떠올렸어요. 각 음표에는 한국의 한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환영해주고 도전해주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킨 나라의 한 조각이요. 우리가 무대에 오르는 어디에서든 어떤 관객을 만나든 한국의 일부분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악을 통해 세상은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 힘, 그리고 정신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은 길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의 꿈만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와 정신을 함께 안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여정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